네,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을 동원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더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서 위법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전해주시죠. 네,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아이파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단의 핵심입니다. 아이파는 외국 상황이 미국 국가안보나 외교 정책, 미국 경제의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이 될 때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어디에도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는 단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금과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은 의회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막대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의 법적 근거는 무너지게 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죠. 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예고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실망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을 낸 대법관들에 대해서도 미국의 수치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대법원과 의회도 인정하는 더 강력한 대안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판결 이후에도 모든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면서 사흘 뒤에 발효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Today I will sign an order to impose a 10% global tariff under Section 122 over and above our normal tariffs already being charged. And we're also initiating several Section 301 and other investigations. 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또 관세법 338조 등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Foreign countries that have been ripping us off for years are ecstatic. They're so happy. And they're dancing in the streets, but they won't be dancing for long.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법조항에 근거해서 다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또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무역 합의를 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 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자체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지만 기존 무역 합의의 실효성을 둔 혼란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전 기자회견에서 무역 합의 다수는 유효하다며 그렇지 않은 건 대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무역 합의에서 약 3,500억 달러,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이에 대한 재협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현재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대미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 무역 합의를 폐기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관세를 낸 기업에 대해 환급 절차를 할 건지도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관세 환급 소송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1000여 곳으로 환급 요구액은 1,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4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환급이 대법원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소송에서 다투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밀라노에서 들어온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남자 계주에서는 캐나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와 결승에서 맞붙었는데요. 총 45바퀴를 도는 레이스에서 은메달을 따냈고 또 금메달을 따내게 되면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이후 20년 만이었지만 금메달 확보에는 성공하지 못했고 은메달을 따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막 들어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에 남자 쇼트트랙 팀이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단페초 경기에서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미국 관세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0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관세 부과 대체 수단을 활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올해 관세 수익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재무부가 배포한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문에서 이 행정부는 국제 비상경제권한법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천 건의 법적 도전을 통해 검증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관세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유럽은 판결의 영향과 미국 정부의 후속 조치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럽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 이후에도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을 주의 깊게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 취할 조치를 명확히 알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럽과 미국 양쪽 업계는 무역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의존한다며 EU는 계속해서 관세를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 대변인도 이번 판결이 영국과 전 세계 관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해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상호관세를 누리고 있는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대미 교역에서 이런 입지가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정부도 추후 진행 상황과 구체적인 영향을 계속 분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주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President Trump can find other trade sections, other tariffs to impose those on his trading partners, so uncertainty will be back. 영국 상공회의소는 이번 결정이 관세 인상에 관한 행정 권한엔 명확성을 부여하지만 기업의 불확실한 환경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미국 수입업체들이 이미 지불한 관세를 어떻게 회수할지, 영국 수출업체도 거래 조건에 따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무역협회장은 미국 무역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대하기엔 이르다며 새로운 무역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을 제외하고 EU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국들이 나토 집단방위처럼 관세에 공동 대응하자는 겁니다. 유럽 각국은 대체로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당분간 트럼프 정부와 관계를 관리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에게 사과한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을 위한 거라는 궤변을 이어갔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부족함으로 좌절과 고난을 겪게 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에는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수사와 재판 내내 해오던 주장이 전제됐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걸로 보인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을 투입한 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판단하며 한 문장으로 일축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 판단을 정치보복으로 깎아내리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에 회의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는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는데 1심 재판부는 반대로 판단했습니다.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싸움은 끝이 아니라며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 역시 1심 재판부가 이미 지적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간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또 한 번 궤변을 되풀이한 윤 전 대통령,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진정한 반성은 이번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직위원 재판부는 12.3 계엄 사태에서 벌어진 정치인 체포 시도와 관련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잡아오라고 했다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2.3 계엄 사태에서 국회 무력화를 국헌문란의 핵심 요소로 본 직위원 재판부는 정치인 체포 시도를 같은 맥락으로 해석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려 한 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거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국회로 출동한 방첩사령부 체포조 조장 등에게 지휘체계에 따라 체포 명령이 하달됐다고 봤고 체포 대상자는 계엄 선포 전부터 계획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김용현이 여인영에게 14명의 구체적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준 것은 사실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나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폭탄 발언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 2달 전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군 사령관과 술을 마신 뒤 내뱉었다는 발언인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셨던 거로 보이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만으론 쉽사리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진술과 엇갈린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국회로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 명 등에게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어떠한 내용으로 지시했는지에 명확한 기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채택된 다른 여러 증거를 살펴봤을 때 방첩사와 경찰이 정치인 체포 합동작전을 시도했다고 보는 건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2.3 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로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 직원들을 포박하고 복면을 씌우는 등 불법 수사를 하려 했던 정황이 1심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요원 일부가 계엄 당일 예행연습 차원에서 두건 등을 사용해보고 나중에 인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2.3 계엄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의 단장으로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를 벌이려 했던 정황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1133쪽짜리 내란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노 전 사령관은 재작년 11월 햄버거 회동 당시 정성욱 정보사 대령에게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할 물품을 구입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실제로 이에 따라 정 대령은 알루미늄 배트, 재단기에 더해 망치, 송곳 등을 구입했고 이후에도 며칠에 걸쳐 안대, 케이블 타이, 니퍼 등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정 대령이 야구 배트와 케이블 타이, 복면 등을 들고 오더니 케이블 타이로 손을 뒤로 묶어 포박하고 안대를 씌운 뒤 복면을 재차 씌우라고 지시했다는 정보사 김모 중령의 법정 증언도 담겼습니다.
김중령은 정대령이 선관위 직원들을 회의실에 감금하라고 했다며 때리지는 말되 대신 복면을 씌워놓고 옆을 쿵쿵 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위협 도구를 이용한 예행 연습이 이루어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소집된 요원 일부가 케이블 타이, 두건 등을 예행 연습으로 사용했고 정당한 임무라도 나중에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라는 등 직접 부정선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말한 노 전 사령관의 발언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 등의 이러한 계획은 비상계엄 선포 바로 이튿날인 4일 새벽 5시 40분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단 1시간 10여 분 전인 4시 27분 계엄이 해제되면서 현실로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은 아직 1심이고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두둔했습니다. 또 사과와 절연을 주장하는 건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날을 세웠는데 당 안팎에선 사퇴 촉구가 나오는 등 내홍이 폭발한 모습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받은 이튿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침묵을 깨고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절연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반성이 담길 거란 예측을 뒤엎고 장 대표는 안타깝고 참담하다. 내란 당사자는 오히려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이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판사 출신인 그는 계엄을 내란으로 명시한 1심 판결에 허점이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상급심을 기다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장 대표는 윤 어게인으로 표현되는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게 함께 싸우자고 구애하면서 사과와 절연을 요구하는 건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예상을 깨는 10분의 사자후가 끝나고 당 안팎에서는 탄식과 반발이 폭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어게인 구호로 중도와 미래 세대를 설득할 수 없다며 깊은 우려를 전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세력의 숙주 장동혁을 끊어내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의 말은 국민과 절연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장 대표 회견 직후 열린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선 이정현 위원장이 남대문 시장에서 직접 고른 군복 차림으로 등장해 위기감을 고조하면서 숙청 작업을 예고했습니다. 현직 지자체장을 정조준한 겁니다. 현직 도지사들 가운데는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다시 나오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가리가 되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을 계기로 변화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장동혁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향한 마이웨이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내홍은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윤 어게인을 선언했다며 역시 위헌정당 해산심판 대상이라고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교도소 담장을 빠져나와선 안 된다며 사면금지법 처리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아침 공개회의 도중 속보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접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기절초풍할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어게인을 넘어 윤석열 대변인이냐며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폭언,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장 동체입니까?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 정신의 훼손을 서슴지 않는 이런 발언을 규탄합니다. 당 수석 대변인은 역사는 오늘 회견을 2월 20일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할 거라며 위헌정당 해산심판 대상임이 분명해지는 선택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의원들도 부끄러움을 모른 채 내란 잔당의 앞잡이를 자처하는 선언,
전 국민이 불법 내란을 실시간으로 봤는데 어떻게 무죄로 추정하느냐는 등 SNS 릴레이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1심 무기징역이 미흡했다는 성토도 이어졌는데 지귀현 판사가 세상 물정도,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판결을 했다면서 사법정의의 역사적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죄를 위해 2차 종합특검과 내란재판부를 언급했고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도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이른바 사면금지법은 법사위 소위에서 속전속결 통과됐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을 제한하는 건 헌법 파괴라고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다수 의석의 범여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전부 박탈하는 것은 그런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적은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장동혁 대표의 윤어게인 발언을 계기로 민주당은 대동단결, 다시 한 목소리로 내란 청산을 외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사법개혁안 처리에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서 진실은 결국 가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어제 SNS에 긴 시간 함께 걱정하며 흔들림 없이 믿어준 많은 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책임 있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친한계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1년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직접 복당 원서를 들고 인천시당을 찾았습니다. 지난 2023년 탈당한 지 3년 만에 귀환입니다. 내리 5선을 지낸 인천 계양을로 주소지를 옮기며 보궐선거 출마 채비에 들어갔는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입성을 위해 송 전 대표가 사실상 양보했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무죄를 받고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원조 성남라인으로 불리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며 사직서를 냈습니다. 역시 계양을 출마가 점쳐지는 만큼 당내 교통정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다만 현재 당규상 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당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로 최고위 의결을 통한 예외 적용 여부가 변수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YTN에 송 전 대표가 예외 적용을 받는 대신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에 출마하면 공석이 되는 인천 연수갑에 전략 공천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명청대전 역학구도와도 맞물리는데 친명계는 조작기소 대응특위 위원장에 당권파 이성윤 최고위원 대신 송 전 대표가 적임자라고 미는 등 친청계에 맞설 구심점으로 옹립하려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친한계가 장동혁 대표 숙청 정치에 반격을 꾀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직전 부적절한 SNS 게시를 이유로 당원권 1년 정지를 받은 배현진 의원은 당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합니다. 당 안팎에선 배현진 의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공개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절윤을 요구하는 세력과 맞서겠다고 선언한 만큼 번복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과 대출 갈아타기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 더 강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연일 유도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번엔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더 조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기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과 대환 대출, 즉 저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걸 확실히 규제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 등에 지시했습니다.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지난해 9.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이미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고 있는 다주택자들까지 겨눈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당국이 최초 대출 시에만 따져보는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 규제를 매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관계부처에 더 적극적이고 폭넓은 대책을 주문한 거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그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거죠. 일각에선 대출 상환 압박에 몰린 다주택자들이 임대료를 올리거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먼저 쏟아낸 비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서민 주거 불안이 되레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일거의 대출을 해소하는 데 따른 충격이 너무 크다면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규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이 거듭 강수를 두는 배경엔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집을 팔지 않은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까지 추가로 주는 건 불공정하다는 문제인식이 깔린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5,800선을 넘어섰습니다. 지수는 개장 직후 5,700선을 돌파한 뒤 오름폭을 키우며 5,80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매도 우위로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기관이 1조 6천억 원 순매수로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했다는 공시에 6% 급등하며 장중 95만 원까지 올랐고 삼성전자도 19만 원을 지키며 강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를 6년간 반복적으로 담합해 판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20년 만에 가격 재설정 명령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간 반복적으로 밀가루 가격을 짬짬이 하고 거래 물량을 제한한 혐의를 담은 심사 보고서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제분사의 2024년 기준 국내 밀가루 B2B 판매 시장 점유율은 88%로 담합 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 규모는 5조 8천여억 원에 달합니다. 담합 판단이 나오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은 최대 1조 1,60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사 보고서에는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006년 제분업체들은 담합 혐의로 과징금과 함께 공정위 가격 재결정 명령에 따라 밀가루 가격을 5% 정도 내렸습니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실효적인 행위의 어떤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건에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한 조치로서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가 완료 안 된 사건을 공개 브리핑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서를 공개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침해 행위를 엄단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이번 담합 사건 조사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담합 사건 조사가 평균 1년에서 1년 반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 조사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지 4개월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군경 무인기 합동조사 TF는 북한의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오모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어제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범 2명과 함께 4차례에 걸쳐 북한의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오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일반 이적죄와 항공안전법, 군사기지법 위반 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해서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시설장애 성폭행 혐의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 유용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이 시설장 김모 씨의 신병을 확보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4시간가량 색동원과 시설 관계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지출 결의서 등 회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보조금 유용 의혹 관련 첫 압수수색으로 지난해 9월 성폭행 의혹 등에 대한 강제 수사 뒤 5개월 만입니다. YTN 취재 결과 압수수색 영장엔 그동안 입건 전 조사 대상이었던 색동원 시설장 김 씨 등이 횡령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증장애인 시설인 색동원은 한 해 10억 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과 장애인 수당 등을 받아왔습니다. 성폭행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 돈 일부가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본격 증거 확보에 나선 겁니다. 시설장 김 씨는 앞서 장애인 성폭행과 학대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중증 장애인 성폭행과 폭행 의혹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설장 김 씨 등에게 성폭행이나 폭행을 당한 걸로 보이는 장애인 6명을 특정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색동원 근무 이력이 있는 직원 150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김 씨가 일부 폭행 혐의를 제외한 성폭행 의혹 등 대부분의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걸로 전해진 만큼 경찰은 추가 물증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서울 종로의 금은방 주인이 손님이 맡겨둔 귀금속과 금괴 구매 대금 등을 챙겨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한 피해 금액은 금 3천여 돈 규모, 시세로 2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송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금은방 곳곳을 다니며 매대 조명을 하나씩 끄더니 가방을 챙겨 떠납니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40대 A씨가 퇴근하는 모습인데 이날 이후 A씨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매장에 있던 금품을 챙겨가면서 고객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싼 가격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가공해준다는 말에 맡긴 금목걸이나 팔찌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있던 목걸이가 30돈 정도인데 저는 이제 50돈으로 조금 늘리고 싶어서 저는 현금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5천만 원 정도. 고객들은 A씨에게 현금도 맡겼던 상황. 한 고객은 금값이 폭등하는 상황에 투자용으로 금괴를 사려고 11억 원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YTN이 접촉한 고객들은 A씨가 금을 받기 전에 비용 전액을 계좌이체로 미리 결제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액을 다 입금을 해야 그게 주문이 가능하다고. 자기네 방침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애기 돈도 깨가지고 남편 돈 있던 거에서 1,000만 원, 제 돈 있던 거에서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깬 거거든요. 피해를 봤다며 단체 채팅방에 모인 고객은 30여 명이 넘어가고 이들이 주장한 피해 금액을 합치면 금으로 3,000돈 규모, 매도 시세로 26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를 당한 일부 고객들은 금은방 대표 A씨를 사기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단체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금은방 CCTV 등을 바탕으로 A씨 추적에 나섰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매니저를 상대로 갑질한 의혹 등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가 8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상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박 씨를 어제 오후 3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밤 10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박 씨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심려를 끼쳐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니저에게 갑질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며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이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준서와 황대헌, 이정빈과 임종원이 차례로 나선 우리 대표팀은 쇼트트랙 계주 결승에서 네덜란드와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친 끝에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대회 쇼트트랙 대표팀의 5번째이자 우리나라의 8번째 메달로 남자 대표팀은 지난 2022년 베이징 대회에 이어 두 대회 연속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의 마지막 메달 기대 종목인 남자 매스 스타트 경기가 오늘 밤에 열립니다. 정재원은 지난 평창올림픽 남자 팀 추월 은메달, 지난 베이징 때 남자 매스 스타트 은메달리스트입니다. 정재원은 이번 시즌 ISU 월드컵에도 4차례 출전해 매스 스타트에서 은메달 2개를 따냈습니다. 매스 스타트 준결승은 오늘 밤 11시, 결승은 내일 오전 0시 40분에 시작합니다. 네, 출전한 첫 올림픽에서 한국설상 종목 사상 최초의 여성 메달리스트가 된 유승은이 귀국 전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잘 타기보단 열심히 하는 선수라 표현하면서 한국에 돌아와선 국밥부터 먹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승은의 첫 올림픽은 돌아보면 참 길었습니다. 비계어 출전을 위해 스노보드 대표팀 중 1등으로 현지에 도착해 슬로프 스타일까지 마치고 마지막 순서로 귀국편에 오르게 됐습니다. 막상 있다 보니까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한국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완벽한 백사이드 4회전 기술과 함께 한국 최초 동메달을 따낸 비계어 경기. 결승 첫 번째 런 때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기술을 할 때 너무 느낌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아쉽게 메달을 다음 기회로 미룬 슬로프 스타일은 부족했던 만큼 많이 배울 수 있던 계기였습니다. 함께 설상 종목 새 역사를 쓴 동갑내기 금메달리스트 최가온을 존경한다며 자신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최가온 선수 이런 선수 보면 정말 잘 탄다 이거 생각이 많이 들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잘 타는 선수는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는 선수이고 그렇게 보이고 싶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걸 묻자 특유의 명랑한 얼굴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강아지랑 집에서 같이 지낼 것 같습니다. 네, 산책하고. 네. 일단 김치찌개 너무 먹고 싶고요. 그 소고기 국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국밥, 순대국밥이랑 소고기 국밥이랑 그 감자탕이랑 네. 부상에 시달린 지난 1년 동안 스노보드를 하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지만 지금은 잘했던 선택이라고 본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방금 밀라노에서 들어온 기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쇼트트랙 1500m에서 김길리 선수가 금메달, 최민정 선수가 은메달을 따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번 대회 쇼트트랙 대표팀의 6번째, 7번째 메달이고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10개를 따내게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남자 쇼트트랙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따냈다는 소식이 이어서 기쁜 소식이 다시 한번 들어왔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봅슬레이 은메달리스트 출신 원윤종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소회를 전했습니다. 최다 득표로 당선된 원윤종 IOC 선수위원은 이탈리아 밀라노 코리아 하우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선수위원 후보자 11명 가운데 상위 2명 안에만 들자는 마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회 기간 6개 지역 클러스터를 돌며 선수들을 직접 만나 소통했고 그런 진정성이 최다 득표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21일 BTS의 광화문 공연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일반 예매는 오는 23일 저녁 8시에 시작되는데요. 1인 1매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3월 21일 저녁 8시 서울 광화문 앞에서 BTS 멤버 전원이 완전체로 무대에 오릅니다. 공연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총 60분입니다. 이번 앨범도 너무 자신 있고 새로운 모습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데 투어도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복귀할 예정이라서 무대 주변 스탠딩석은 정규 5집 아리랑 예약 구매자 이벤트 당첨자에게 배정됩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쪽과 가까운 스탠딩석과 그 뒤편부터 이순신 장군 동상 앞까지 이어지는 지정석이 일반 예매 대상입니다. 예매는 오는 23일 저녁 8시 놀티켓에서 할 수 있고 전좌석 무료입니다. 한 사람이 티켓 하나만 예매할 수 있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티켓은 모바일로만 발급되며 입장 시 예매자명의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와야 합니다. 모든 지정석은 단차 없는 평지에 설치됩니다. 공연 관련 구조물로 인해 지정석에서 무대를 직접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현장 LED 스크린이 설치됩니다. 공연장 안에는 500ml 이하의 생수와 응원봉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예매에 실패하더라도 넷플릭스 생중계를 통해 공연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단종 이야기를 다룬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세가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과 휴일 500만 관객을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비운의 왕 단종을 향한 관심이 커지면서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화제거리도 낳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단종 이용희 역을 맡은 박지훈이 아이돌 데뷔 프로에 출연했던 9년 전 영상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한 이후 이 영상에는 단종 오빠, 이번 생에는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신다 등 극중 설정에 빗댄 댓글이 줄을 이으며 누리꾼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단종이 잠들어 있는 영월 장릉의 네이버 지도 후기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단종을 내쫓은 세조의 무덤인 광릉에는 비판성 댓글이 잇따르며 이른바 리뷰 테러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 영화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온라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초반부 웃음을 유도하는 장면이 다소 자기적이라는 지적과 어색한 CG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지만 단종의 유배지 이야기가 관객에게 새롭게 다가갔고 배우들의 절절한 연기가 관객들의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어떤 웃음도 있고 또 감동도 있는 작품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고 또 그렇게 아마 전달되지 않을까. 이 어렸던 이 사람이 이런 공허함과 무기력함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까? 애초 설 연휴 직전에 개봉한 유승환 감독의 휴민트와 흥행 맞대결을 펼칠 거로 예상됐지만 연휴 기간 내내 왕과 사는 남자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웃기면서 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유해진 씨가 막 웃음도 주고 뭐 박지훈 씨의 눈매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직접적인 입소문이 굉장히 좋게 나오다 보니까 흥행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만약에 우리의 성적을 훌쩍 뛰어넘은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Here we have 21 saunas with participants, over 800 participants, almost 900, and 193 teams taking part. We love sauna, we love sometimes party.
and autopay is making it perfect. How is it? It's wonderful, wonderful. We mapped 10 bakeries in Denmark who are really good at what they do. We did the route between these 10 bakeries, and it happened to be 21.1 kilometers, so the exact distance of half marathon. Eating while running. I mean, I am quite full, I have to say now, and that was a new challenge. Got it. It's inspiring, man. I just like kept saying as I was finishing, like, just try to honor what you've done and don't quit and keep chasing your dream. 네, 설 연휴가 끝난 직후라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비교적 여유로울 거라 예상하셨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많게는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펼쳐진다고 하죠. 이 포근한 날씨에 외출 차량도 함께 늘면서 고속도로 교통량도 평소보다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이동 계획 세우신다면 시간 여유 두고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아직 교통량이 적은 편이라 전 구간에서 정체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현재 50번 이 구간에 막히는 이유는 사고 여파 때문인데 점차 풀려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현재 고장차에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바란나들목 부근이고요. 화면상으로 보시다시피 4차로와 갓길에 걸쳐 고장난 화물차 한 대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겨울철에는 화물차 고장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차량 점검을 필수로 해주시고요. 혹시 모를 고장에 대비해서 뒤쪽으로 비상등 같은 것도 잘 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도 활천 부근, 현재 화면상으로 살펴지진 않지만 3차로 쪽에 고장난 화물차 접수되어 있습니다. 아직 주변이 많이 어두운 만큼 전방 주시로 사고 예방해 주시고요.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른다곤 하지만 아직 아침 기온은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있어서 도로 살얼음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늘진 곳이나 굽은 길 등을 지나실 때는 더더욱 감속해서 주의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방 주시도 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 나다윤이었습니다. 오늘도 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상 3.7도고요. 낮에는 17도까지 올라서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포근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여전합니다.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수도권과 영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그 밖의 지방은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가 예상이 되고 오후부터는 차츰 농도가 낮아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또 중부 내륙과 해안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행 가는 분들은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3.9도, 강릉은 영상 11도, 부산은 7.6도고요.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릅니다. 서울과 춘천이 17도, 청주와 대전이 19도, 창원 16도, 부산도 1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